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원베일리 한영기 씨에 대한 어떤 지난 편에서는 얘기를 했었죠. 사전수뢰죄 관련돼서. 이게 좀 내용이 길었지만은 그래도 길지만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좀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다 정확하게 이제 다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례랑 그리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했는데, 자, 요번 것도 이제 재밌는 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조합에서는 좀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 원베일리 사례 보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남자가 사는 법.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자, 레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시행자는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하죠.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줄여서 흔히 이제 원베일리 조합이라고 해요.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원베일리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합장 김모모는 조합의 사업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거. 자, 조합의 사업자금을 속여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속여서 쏙 가져갔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속여서 조합장이 조합의 돈을 어떻게 속여서 가져갔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사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고요. 8월 9일,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게 8월 8일인데 내일 오전 11시에 결심 공판이 있어요. 결심 공판. 그런데 이 사람 지금 8월 18일 날 있는 조합장 선거에 또 나갑니다. 뭐 얼마나 황당한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고합 986입니다. 사건 번호. 나의 사건 검색에서 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거나 시행 중인 단체 조합원들 다 이 사례를 참고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하시기 바래요. 지금 이 사례에서 나온 거는 다른 조합에도 이 범죄 수법이 그대로 이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도시정비법 제70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아시려면. 70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제 이주 공고가 떨어지면은 이제 다 나가야 되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이때는 누구든 이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2항,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때 이 보증금 같은 거 있잖아요. 금전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조합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한 거니까는 이런 금전반환 청구권은 조합원인 사람, 이 둘하고 계약을 했겠으니까는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이 70조 제2항에 의해서 조합에다가 이제 금전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법률의 특별 규정으로. 3항 보면은 이렇게 해서 조합이 이거를 이제 보증금 등을 조합원을 대신해서 갚아줬다. 그러면은 조합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당연하죠. 70조 4항 봅시다. 이때는 이제 빨리 이 조합원, 야, 너 대신 내가 갚아줬으니까 이거 빨리 갚아. 못 갚아? 그러면 압류할 거야. 이때 압류하면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70조 5항 보면은 뭐 이제 계약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거 다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당연하죠. 이주 공고가 먼저 떨어졌는데 어떻게 계약 기간을 계속 고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원베일리 조합장 김석중. 그냥 이름 안 숨길게요. 그냥 이 사람은 도시정비법 제70조를 이용해서 조합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먼저 도시정비법 제70조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조합 설립, 설계, 사업 시행 계획,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계획, 이주, 철거, 착공, 동호수 배정, 조합원 분양 계약, 일반 분양, 완공, 준공, 입주, 해산, 청산, 조합 소멸.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맨날 무슨 뭐 재건축 설명회 하면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자, 지금 이 이주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이주를 할 때 많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건축 하실 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이주할 때. 자, 도시정비법 제70조는 이주 단계에서 문제되는 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세입자 보호가 목적이에요. 이거는 아까 대강 보셨겠지만 세입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느낌 빡 오죠? 자, 도시정비법 제70조 시행 전에는 어땠냐 하면 이제 조합원인 임대인이 세입자를 들였어요. 조합에서 이주 공고를 빡 때립니다. 자, 이주 공고가 나오면은요, 사업 시행 구역 내 거주자는 이주를 빨랑 해야 돼요. 예, 이주 기간 내에. 아,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나가야지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세입자는 이제 나가게 되니까 조합원인 임대인한테 야, 나 보증금 반환해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대부분의 이제 임대인인 조합원들은 이제 보증금을 반환하겠지만 개 중에 이제 계속 이제 그 갭 투자한 거죠. 갭 투자한 사례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자기가 새로 들이질 못하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가 이제 새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 째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당하게. 아, 나 몰라, 도망가. 전화 안 받고 이런 사람들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세입자는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돈이 없는 임대인은 잠수 탑니다. 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합에서는 퇴거 요구를 해요. 이게 시행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조합에서는 퇴거 요구를 계속합니다. 아, 왜 안 나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세입자한테. 그리고 조합에서는 집주인과 해결하라고 일단 퇴거부터 하라고 그러죠. 조합에서는. 아, 그 집주인하고 해결하세요. 나하고 계약했어? 집주인하고 해결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입자들 죽창 드는 거죠. 퇴거 불응을 하는 겁니다. 못 나간다. 퇴거 불응을 하고 죽창 들고 이제 나가면은 막 타워짓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세입자들이 퇴거 불응을 하겠죠. 자, 철거 영역 들어갑니다. 철거 영역. 옛날에 그랬어요. 2대12 기사에 나온 사파 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철거 영역 다 들어옵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가 적용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철거 영역 들어오면 이제 비극이죠.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0조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는 뭐 아직 계약 기간 남아 있는데요. 뭐 이런 소리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세입자가 야, 이거 안 되겠어. 해지할 거야.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자, 도시정비법 제70조 시행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세입자 이렇게 드려요. 조합에서 똑같습니다. 이주 공고 막 때려요.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세입자는 계약 기간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야, 이제 해지했으니까 내놔. 자, 조합원이 똑같이 째요.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70조 제2항 때문에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조합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보증금 내놔, 조합. 자, 이제 아주 이때는 근사하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안정적으로. 자, 그럼 조합은 줘야 돼요. 막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세입자는 조합에다가 바로 줘야 됩니다. 조합은 안 주면 안 돼요. 이거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임대인인 조합원을 대신해서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사망에 의해서 이 조합원한테 구상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빨라 갚아 이 새끼야. 딱 이렇게. 자, 나가요. 이 사람은 받았으니까 나가겠죠.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어떻게 하죠? 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는 퇴거를 하고, 자, 토지 소유자에게 압류를 합니다. 이제 구상 청구를 하면서 요 집을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합니다. 근데 이 압류를 하면은 이제 구상하고 종전주택을 압류하고,
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정비법 제70조는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옛날에 막 그냥 막 쫓겨나고 보증금도 떼어먹고 먹히면서 막 쫓겨나고 이런 사태가 나니까 이거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요즘에 깡통전세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걸 보호하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인 임대인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임대인 조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임차인 조우라고 한 법이지. 자, 도시정비법 제70조는 임대인인 조합원이 필요자금에 융통받는 제도가 아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나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서 조합에서 빌려서 내가 갚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말이죠. 이 제도가 이제 변질이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가 잘못 이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보증금을 대납한 후 조합은 즉시 조합원에게 대납한 보증금을 상환받아야 함에도 조합원의 종전자산의 저당권을 설정하고는 입주 시까지 상환을 유예해요. 그러니까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도시정비법 제70조가 임대인인 조합원에게 자금의 융통을 해준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비를 더 얹어서 빌려준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닌데 이게 상환기한을 유예를 해주잖아요. 보증금 대납한 거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상환기간을 유예한다면 조합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상환기한을 유예해주면. 이주비 대출에도 LTV 40% 제한 적용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었다. 2주 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4억밖에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전주택평가액에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보세요. LTV 40%니까 이주비 한도 4억이에요. 4억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이 4억을 받아서 다른 동네 가서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그런데 이 집에 이미 저당권이 2억짜리가 설정되어 있었다. 자, 10억짜리 집인데 LTV 40%니까 피담보 채무액 2억짜리 있었다. 대출 가능 잔액은 2억밖에 안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주비 대출은요 2억까지만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 자 보증금 2억이 임차권이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보증금 2억 임차권이. 그러니까 앞서는 은행에서 빌린 돈 피담보 저당권으로 피담보 채무액이 2억인데 이거는 은행이 아니라 그냥 임대차 보증금 2억짜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쭉 하면 LTV 40% 대출 가능 잔액 그대로 4억이에요. 그리고 보증금 대납은 그대로 2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6억까지 자금 융통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상환을 유예해주면. 이해되시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이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이럴까? 결과가.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왜 저당권은 뭐 대출 잔액 2억밖에 안 되는데 왜 임대차 보증금 2억짜리가 있으면 왜 이주비가 4억까지 다 나와서 대납까지 받아서 6억까지 될 수가 있지? 왜 그럴까요? 도시정비법 제70조 보증금 대납은요. 이게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조합에서 빌려주는 거지. LTV 40% 제한 규정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금융기관, 저축은행,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사채에도 적용이 안 돼요. 40%는. 조합에서 일종의 사채. 조합에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LTV 40% 제한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시정비법 제70조는 70조 보증금 대납에 LTV 40%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뭐 보증금에도 LTV 40% 이거 적용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왜 그럴까요? 도시정비법 제70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세입자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40%로 제한을 해버리면은 그만큼 세입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10억짜리 집에 6억 전세 들어온 세입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40%에서 우리는 4억밖에 못 해주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LTV 40% 적용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본질은 아니 왜 임대차에는 LTV 40% 이거 대납은 이거 적용이 안 됩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정비법 70조를 이용한 보증금 대납에 대해서 LTV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즉시 상환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조합들도 좀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증금 대납을 해놓고 즉시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즉시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즉시 상환을 안 해주고 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입주 시까지 갚으세요. 입주할 때 다 갚으세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즉시 상환받지 않으면은 이거 문제예요. 임대인이 무슨 벼슬입니까? 예. 아니 자기 집을 자가 거주하면서 그냥 자기 집 저당권 설정해서 한 사람은 2주비 2억밖에 못 받고 임대 놓고 간 사람은 6억까지 막 받아먹을 수 있고 무슨 벼슬이에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부당한 자금 융통의 혜택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평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대납이 즉시 상환되지 않으면은요 자가거주 조합원에게 이렇게 불평등한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똑같이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 집에 묶여 있는데 은행에서 저당권 받은 조합원하고 임대차 놓은 사람하고도 이게 불평등하고 그냥 빚 없이 그냥 자가거주한 조합원들한테도 불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놓은 조합원은 이주비도 받고 보증금 대납 명목으로 자금도 융통받게 되고 그러니까 자가거주하는 사람은 4억밖에 못 받는데 임대 놓은 사람은 4억에다가 보증금 2억까지 해서 6억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되고 거기다가 자가거주하면서 그냥 자기 집에다 저당권 설정해서 자금 융통받은 사람들은 2억밖에 못 받는데 이 사람들은 6억까지 또 받게 되고 여러모로 불평등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가거주 조합원은 종전주택의 60%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10억짜리 집이 있다. 60% 4억 받고 60%는 조합에다가 사업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대를 놓은 조합원은 아까 사례에서 2억 있었다. 10억짜리 집에 6억까지 대출 받으니까 4억만 내는 거죠. 종전주택의 40%만을 재건축에 투자한 셈이에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빚 없는 자가거주 조합원 이렇게 있죠. 10억짜리 2주비 4억 잔존가치 6억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은 자기는 이제 2주비 4억은 건졌으니까 6억을 던져놓은 거예요. 잔존가치 6억 이거를 이제 조합에다가 재건축 사업에 투자한 셈이 되는데 임대 놓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2주비 4억 보증금 대납 2억 받고 잔존가치 4억이죠.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은 조합에다가 투자된 것은 4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빚 없는 자가거주 조합원은 자기는 6억을 다 자기 재산 집 한 채 딸랑 있는 거에서 6억을 갖다가 다 잔존가치 갖다가 조합에다가 투자한 거면 임대 놓은 조합원은 4억만 투자한 거니까 투자액이 틀린데 받는 건 똑같이 받으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깡통 재건축도 가능합니다. 그 땅 짓고 헤엄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10억짜리 집인데 자 보세요. 보증금 대납으로 6억 받고 2주비 대출 4억 받으면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6억짜리 보증금 설정해 놓은 임차권이 있어요. 그러면 6억 보증금 대납 받고 2주비 대출은 2주비 대출대로 4억 받는다 그러면은요. 자기는 10억짜리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재건축과 땅 짓고 헤엄치는 사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실제로 지금 김석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 집에 원래 그 종전자산 평가액의 한 80%까지 대출을 받은 셈이 된 거예요. 남들은 지금 다 40%만 이주비 받고 나갔는데 자기는 거의 20%만 덜렁 내고서는 한 거 재건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저당권 설정하면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아까 이제 법조문 조항을 보면은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하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 보고 야, 저당권 설정하면은 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조합이 조합원들 위해서 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 개소리입니다.
저는 이거 다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법률을 보자고요. 70조 제4항을 보면은 압류할 수 있고 이때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그랬지. 압류할 수 있고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기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자금 융통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그럼 왜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압류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압류를 했을 경우에 왜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압류를 하게 되면은요, 압류만 했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채권자들하고 똑같이 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어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빡 해줘야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합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조합의 우선 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상환을 유예할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법조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 아니,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했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는 이 상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환 기한을 이렇게 쭉쭉 연장해 줄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증금 대납을 즉시 상환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문제가. 70조가 이제 실질적으로 자금 융통의 수단으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비가 모자르니까 나 10억짜리 집에서 4억만 이주비 받고 뭐 전세 구하려고 하니까 막 좁은 집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 가지고는 이제 자금 융통 막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등 감독기관에서는 그 조치가 없어요. 서울시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요. 자금 융통 수단이 된 도시정비법 제70조를 과감하게 악용합니다. 자, 뭐냐면은 법률에 근거도 없이 도시정비법 제70조를 이용하면은 이거 뭐 입주할 때 갚을 수 있게 이런 제도야.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 입주할 때 갚으면 돼? 그러면 이거를 좀 악용해 볼까? 이런 사례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누가 이런 사례를 할까요? 예, 여기 나옵니다. 이제 원베일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조합장, 우리 원베일리 이 집행부 임원 중에서 이렇게 3명이나 나왔어요. 이사, 감사 이 3명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거를 악용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세입자, 그러니까 허위 세입자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가거주 했는데 가짜 세입자를 드리는 겁니다. 가짜 세입자 드리는 거예요, 이거 걸렸어요. 이거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이거. 당시 부조합장, 이게 지금은 이제 최근까지는 조합장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주할 때 당시에는 이게 김땡땡은 부조합장이었어요. 경남 아파트 X동 11층 XX호에 본인 배우자 장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거. 자기 엄마랑 같이 이렇게 3명이서 살았다고요. 물론 애들도 있었겠죠. 하여튼 이 집에 3명이 살고 있었는데 조합의 이주 공고 직전이 2018년 6월 25일. 아마 7월 달인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주 공고가. 거의 직전이에요. 자기는 그때 부조합장이니까 이제 언제 이주 공고 나올지 다 알고 있었겠죠. 자, 조합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해요. 자기 경남 X동 11층 XX호에. 이유가 뭐냐? 보증금 대납. 보증금 대납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조합이 세입자 보증금을 대납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자, 이게 김석중의 장모였다는 거예요. 김석중의 장모. 이름 가리려고 그러는데 잘 안 가려지네. 자, 그 세입자는 김석중의 장모였어요. 당시에 부조합장. 자, 장모입니다. 장모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입자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석중
김석중 이 사람은 본인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장모가 세입자라는 거예요. 세입자. 자, 이 사람 논리를 한번 보자고요. 이거 황당합니다. 보증금 대납 청구를 해요. 보증금 대납 청구를. 자, 장모 이름으로 보증금 대납 청구를 한 거예요. 조합에. 그리고 조합은 보증금 대납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이제 한 거예요. 보증금 대납을 지급한 거고. 그러니까 2018년 9월 6일 날 조합은 그 장모에게 보증금 대납 명목으로 5억 8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5억 8천만 원을. 그리고 조합은 저당권 설정을 해버렸죠. 이제 등기를 쳐버렸습니다. 입주 시까지 상환을 유예해요. 그리고 김석중에게. 이거 황당한 겁니다. 자, 이제 검찰, 경찰 모두 허위 세입자로 판단했고요. 2022년 12월 2일 날 기소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김땡땡 김석중의 변명 정말 기발하죠. 아주 기발합니다. 진짜 웃겨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웃깁니다. 이 사람의 변명이 뭐라고 했는지. 모두 이게 한영기식 표현인데 모두 배꼽 빠지게 웃게 되실 거예요. 자, 하숙 쳤다는 거예요. 하숙. 자기 장모가 하숙했대요. 하숙. 그러니까 장모가 하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하숙이라는 표현은 안 썼어요. 표현이라는 안 썼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뭐라 그러느냐. 김석중 본인과 장모는 특수한 임대차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수한 임대차 관계다. 그러니까 즉 하나의 주택 일부를 장모가 임차한 그런 특수한 임대차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이제 무슨 독립성이 있질 않아요.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집입니다.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방 한 칸 쓰는 거예요. 장모가. 당연히 방 한 칸 쓰겠죠. 뭐 부부가 자는데 와서 그 장모가 옆에서 자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하숙이죠. 이게 하숙이에요.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게 하숙 아닙니까? 군 식구가 와서. 하숙이야, 하숙. 하숙은 본질적으로 특수한 임대차 관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특수한 임대차 관계, 하숙. 하숙은 본질적으로 특수해요. 임대차 관계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밥도 차려주고 화장실도 함께 쓰는데 집주인과 임차인이 주거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거 당연히 특수하죠. 이런 형태의 특수한 임대차 관계를 하숙이라고 해요. 하숙. 황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을 이제 길게 표현을 해요. 하숙이라고 그러면은 좀 너무 어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특수한 임대차 관계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모하고 사위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보고 합가했다고 그러죠. 합가 동거했다고 그러죠. 장모와. 김석중과 장모의 특수한 임대차 관계, 즉 하숙은 더더욱 유별나게 매우 특수해요. 자, 이 방 한 칸 쓰는 하숙인데 하숙의 보증금이 5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아니 5억 8천만 원이면 당시에 이게 우리 레미안 원베일리 이 재건축하기 전에 그 종전주택에 이게 막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보증금이 막 내려가서 뭐 2억 3억짜리도 있고 그랬어요. 뭐 1, 2년 잠깐 사는 걸로 해가지고는 5억 8천만 원이 이게 뭐 어지간한 경기도권 아파트 그때 당시에 뭐 그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 되는 겁니다. 조그만 아파트. 자, 근데 하숙의 보증금이 5억 8천만 원이나 돼요. 58만 원 아니에요. 580만 원도 아니고 5,800만 원도 아니고 5억 8천만 원이에요. 하숙 보증금이. 자, 이제 8월 안으로 판결이 내려질 듯해요. 지금 요번에 내일 이제 지금 방송이 8월 8일 날 지금 찍고 있는데 8월 9일 날 오전 11시에 그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공판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다음번 기일에는 이제 결심을 하겠다. 변론 종결하고 검사 구형 듣고 2주 뒤에 나는 판결 선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뭐 큰 이변이 없는 한에는 8월 안으로 이제 판결이 내려질 듯해요. 이제 피고인이죠. 김석중의 경우 편취액이 그러니까 조합에서 빌려간 돈이 그러니까 조합에서 보증금 대납 명목으로 자기 장모를 허위 세입자라고 해서
이렇게 대납시키게 한 돈이 5억 이상입니다. 5억 이상. 이게 특경법이 들어가요. 이거 특경법. 유죄가 될 경우 징역 3년부터 카운트됩니다. 특경법 한번 검색해 보세요.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피해액이 변호사들의 의견으로는 법정 구속 유력하다라고 해요. 물론 뭐 이런 항변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갚을 돈인데 갚으려고 저당권도 설정해 놨는데 이걸 왜 뭐 이렇게 사기죄로 하느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용도 사기라고 합니다.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이게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고삐리 중삐리가 뭐 학원 가겠다 그리고 뭐 자기 뭐 어떤 참고서 사겠다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 돈 몇만 원씩 가져가 놓고 PC방에서 쓴다. 이게 용도 사기. 엄마 아빠가 그거 알았으면 안 줬겠죠. 그러니까 조합도 만약에 이거 뭐 허위 세입자라고 했으면 주지 않았겠죠. 자, 이게 용도 사기입니다. 용도 사기의 경우에는 뭐 다 저당권 설정하고 별짓 다 담보 제공해도 다 이거 처벌 받아요. 그래서 변호사들 의견으로는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정 구속 좀 유력한 것 같다. 너무 변명이 유치하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근 이 김석중은 직무정지된 조합장직을 사퇴했어요. 사람. 그리고서는 2023년 8월 18일에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에 다시 출마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지금 8월 9일날 내일 이제 결심 공판 나와서 검사 구형 나오고 지금 특경법 사기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법정 구속도 유력하고 굉장히 3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수 있는 중형이 선고되는 예상되는 시점에서 조합장 선거에 다시 출마한다라고 해요. 왜 이럴까요, 이 사람? 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까요? 왜? 이게 단독 출마 상태인데 지금 조합의 혼란 운운하면서 이제 뭐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한영기가 맨날 하는 거 뭐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나고 뭐 입주가 제한되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자, 조합의 혼란 운운하며 법정 구속을 한번 피해 보려고 하는 거죠.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1심에서 법정 구속 되더라도 2심에서 이제 보석 신청을 해가지고는 좀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조합장 직무가 예전에 왜 정지된 건지는 추후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지간에 이 김석중 외에 함께 기소된 이사였던 신모와 감사 백모 이 두 사람의 변명도 뭐 정말 최악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죄송합니다. 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반성문 열심히 내고 돈 일부라도 좀 상환을 하고 그랬으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잘하면 최악의 어떤 그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허위 세입자 드린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조합장이었던 강모 씨가 허위 세입자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을 기망한 것도 아니고 조합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므로 그렇죠. 나는 조합을 속인 게 없다. 당시 조합장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조합장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 업무도 방해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죄다. 아주 이런 주장을 해요. 아주 그냥 법률 전문가입니다. 아주 기교적이죠. 무죄 주장 근거가. 그래서 당시 조합장 강모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너무도 당연히 강모 씨는 업무상 배임이 되겠죠.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신모나 백모 모두 배임과 횡령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허위 세입자 우리 허위 세입자로 해서 조합돈 빼먹자 이거밖에 더 됩니까? 공동정범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무슨 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변명이 검찰에서는 그냥 공소장 변경하면 돼요. 공소유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가 뭐 크게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정도를 넘어서 이건 굉장히 불리한 건데 그 자기죄를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이게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자기죄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권리예요. 근데 거기에 그걸 넘어서서 전 조합장 생사람 잡은 거죠. 강모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증인 신청을 해서 전조합장 강모 씨가 이제 증인 진술을 하러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히 강모 씨는 허위세 입장이면 몰랐다라고 진술할 수밖에 없죠. 진짜 몰랐으면 몰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왜 자폭을 합니까? 몰랐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신모와 백모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뭐 그때 뭐 알았다라는 증거랍시고 뭐 갖다 낸 것도 뭐 다 시덥지도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모와 백모 큰일 난 겁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반성문 제출하고 편책 일부라도 상환하면 집행유예나 벌금 또 가능했던 사건인데 실형 법정 구속까지 염려할 상황이 된 거죠. 이 신모 씨나 백모 씨 같은 경우에는 편취액이 5억이 안 넘기 때문에 일반 사기입니다. 일반 사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형법으로 그냥 적용이 돼서 징역 아니면은 벌금형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판사가. 그래서 열심히 반성문 쓰고 편책 일부라도 좀 갚고 그러면 집행유예나 벌금까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딱 마무리될 수도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반성하고 그러면. 미친 짓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과자형 팁인가? 뭐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뭐 굉장히 밉보이는 어떤 잘못하면 올려치기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도시정비법 제70조를 이용한 조합사업자금의 편취와 유용은 인근 재건축 단지에도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법이. 자금을 이거를 상환기한을 유예해 줄 수 있다. 융통의 기회로 삼고 있고 그거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악용을 해서 허위 세입자 드리는 이 방법이 인근 재건축 단지에도 퍼져나가고 있다고요.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이거 뭐 구반포 꼼수 대출 이걸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기 뉴스 기사에 관련 기사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2022년 2월 17일 날 기사입니다. 자, 이제 더 퍼블릭이라고 하는 기사인데 저는 이 더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언론 매체 좋아해요. 제가 보면은 다른 중간 규모의 애매한 언론 매체보다 이런 더 퍼블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그런 언론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더 퍼블릭. 반포 3주구 1부 조합은 꼼수 대출로 2주 2조달 삼성물산 배우서. 여기도 시공사가 삼성물산입니다. 자, 당연히 삼성물산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종용한 적 전혀 없다고 강력 부인하겠죠. 자, 똑같아요. 허위 세입자 들여서 이주비 모자르신 분들은 허위 세입자 들여서 돈 빼세요. 원베일리 조합원분들이 다 그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쓰셨어요. 이렇게 안내했다는 거예요. 이제 용기를 주는 거죠. 원베일리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 생략할게요. 김석중의 이 기가 막힌 꼼수를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재판장님이 이 김석중 재판을 하면서 7월 달에 결심공판, 7월 초에 결심공판을 하고 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7월 안에 자기는 판결 선고하고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자기가 이제 재판 받고 있는데 분위기 안 좋은 건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전에는 국선 변호인을 썼는데 피고인 김석중이 변호인을 교체를 해요. 교체합니다. 싹 교체해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 해임시키고 이제 그 사선 변호인을 쓰죠. 정모 변호사로 변호인을 선임을 합니다. 이 정모 변호사는 이 김석중을 수사할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할 때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 중에 와서 보면은 계속 이거 와서 방청석에 와서 이거 지켜봤습니다. 그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느낌 다 알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정모 변호사는 이게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판사, 검사, 경찰관, 심지어 이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 김석중한테 다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김석중이가 다 자기 불리한 거 얘기했겠습니까? 정모 변호사는 김석중이 불리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직접 방청석에서 또 확인까지 해서 재판 진행 상황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장이 이제 변호인 바뀌고 나서 딱 옆에 앉아 있다가 7월 달에 결심하려고 그랬어요. 재판장님이. 자, 이제 여러분 결심할까요? 자, 이거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죠. 위에 사람이 뭐 할까요? 그렇게 하자는 소리죠. 결심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부드럽게 표현하신 거죠. 재판장님이. 그러니까 정모 변호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예. 자기가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딱 거짓말을 하죠. 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이거. 그리고 결심을 늦췄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김석중은 2023년 8월 18일 총회에서 선출되는 조합장 선거에 재출마한다고 합니다. 황당한 거예요, 이게. 예. 이건 법정 구속을 면하고 보석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재판 지연 전술이죠. 자, 이때 돼서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8월 9일 날 결심 공판하고 보통 2주 뒤에 선고 내려지면 8월 23일? 예, 그때 이제 선고가 내려질 텐데 그때 되면은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이제 막 조합장이 됐는데 지금 단독 출마기 때문에 또 이제 이후에도 나오겠지만은 한영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막 뭐 무슨 거짓말하고 할 거예요. 막 선동하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런 작업이 딱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뭐 조합장 됐는데 뭐 이거 구속시켜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야. 조합의 혼란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짓 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다 노리고 재판 지연한 거죠. 방어권 남용한 겁니다. 이거 방어권 남용한 거예요. 이거. 김석중이 조합장 선거에 단독 출마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합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으로 나올 때는 다수 득표로 하면 되는데 단독 출마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합장이 됩니다. 김석중이 조합장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원베일리 조합원들 수준이 드러나겠죠. 당연히. 예. 원베일리 조합원들 수준이 드러납니다. 예. 자, 지금 김석중 내일 결심 공판 받고 구형 나올 거예요. 검찰에서.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후 진술 듣고. 자,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 특경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중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지금 유력한 사안인데 이런 상황에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거리인데 원베일리 조합원들이 과반수가 김석중 조합장 되는 거에 찬성한다? 자, 원베일리 조합원들 수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베일리 조합원들 수준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래요. 원베일리 조합원들은 이 김석중의 조합장 선임을 총회 투표로 저지할 수 있을까요? 예. 저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지하겠죠. 저는 당연히 저지할 거라고 보는데, 예. 그래도 우리 원베일리 조합원들이 그래도 강남, 서초, 핵심 지역인 이 반포 입지 좋지 않습니까? 예. 수준 있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저지하겠죠. 당연하니까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감옥 갈 사람을 이거 지금 감옥 갈 개연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조합장으로 하는데 막 과반수 이상이 선출을 한다. 그것도 조합 돈을 이제 가져가서 한 사람들. 그게 당연하죠. 아니죠. 원베일리 이게 서초 강남의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이거 김석중이 이거 과반수 찬성받아서 조합장 되면은요 이거 아가동산 되는 거예요. 이거 재건축의 아가동산. 원베일리는 재건축의 아가동산 되는 겁니다. 뭔 죄를 지어도 하여튼 뭐 조합장도 되고 뭐 부조합장도 되고 하는 아가동산 되는 거예요. 아가동산. 옛날에 우리 조합 초반에 서울시에서 무슨 규제 들어간다고 어쩌고 하니까 시위 나가서 입술 다물면서 여기 위에 보세요. 서울시는 부자 되고 조합원은 쪽박 찬다. 어이가 없죠. 조합 돈이나 메꾸세요. 조합 돈이나 메꾸고 반성문 열라 쓰고 그리고서는 좀 봐주세요 하는 게 이게 도리지.
지금 그런 거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재판 지연이나 시키고. 뻔히 그 재판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관점은 틀린데 저는 지난번에 이 공판 지연시키는 그 과정에서 재판장님이 굉장히 화가 났던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황당합니다. 이제 어이가 없는데 조합돈이나 빨리 메꾸시는 게 낫겠죠. 예. 아무튼지간에 이 남자가 사는 법 원벨리 조합장이었던 그리고 지금 8월 18일 총회에 조합장 후보로 나선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음 편에 또 많아요. 이거 90억 방카슈랑스 얘기도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저 설명드릴게요. 이 남자가 사는 법 2겠죠. 그러면 이 편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